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걸 그냥 사업가 마인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을 한 거죠. 마지막 남아있는 미국의 지렛대를 넘겨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서민들, 왜냐하면 상위 1%는 제조업체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미국이 중국하고 이렇게 서로 패권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중국이 너무 강력한 자기 보호막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히토리와 미국의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분명히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썼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히토리로 공격을 받아 보니까 미국에 아주 큰 약점이 드러났거든요. 미국에 히토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히토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 히토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고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거기까지 물을 끌어오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요. 히토류의 정제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정제까지 따라가는 거 앞으로 10년 내로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 공격을 받은 다음에 일단 약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145% 관세를 한번 때려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경험을 해본 거죠. 그렇게 엄청난 관세를 때렸더니 아예 수입이 안 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매대에서 물건 자체가 사라지는 위기를 겪었거든요.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걱정하는 건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쇼핑 시즌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연말에 있거든요. 올 연말에 물가가 올라 있다.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들이 내년 연말에 중간 선거에서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히토리와 미국 물가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정작 강공책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훈이라고 하는데요. 지식경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 국제뉴스와 경제뉴스를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하긴 해야겠는데 중국으로부터 부를 뺏어오거나 제조업을 미국으로 뺏어오는 게 어렵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알게 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 외의 다른 나라한테 관세 전쟁을 건 겁니다. 자, 중국한테 성장률을 뺏어오지 못하니까 나머지 나라의 성장률을 훔쳐오는 성장률 약탈 정책을 관세 정책으로 쓴 거죠.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근데 중국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의 성장을 약탈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약탈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보조금이에요. 그게 왜 성장을 약탈하는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로보락 청소기를 쓰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 가격이 왜 싸졌는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싸진 겁니다. 자기 제조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중국산 저가의 전자제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중소전자업체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가 무너진 만큼의 성장률을 중국이 훔쳐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하고 미국이 좀 서로 대등하다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이제 보조금으로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미국이 중국 건 못 뺏어오지만 남의 나라 걸 뺏어와서 중국보다 올라가는 방식을 쓴 거예요.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성장률 또는 대만, 일본, 동맹국들의 성장률을 노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미국하고의 이 관세 전쟁을 굉장히 좀 치밀하고 정밀하게 대비를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만 몰두하고 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관세 유예가 된 상태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30% 관세가 플러스 됐고 우리나라 관세는 이제 15%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지급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아직도 WTO에 규약에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대놓고 보조금을 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우리만 보조금을 주면 주변 국가가 중국한테는 큰 소리 못 치는데 유럽연합 같은 나라들이 야, 너 왜 뭐 보조금 주는 거야? 이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중국은 플러스 30이야, 우리는 15니까 우리가 유리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기업들을 위해서 온갖 혜택이나 아니면 온갖 반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우리나 대만 또 일본이 더 어려워진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사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기술 패권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엔비디아 칩셋을 중국에 수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기술 통제라는 걸 통해서 중국의 AI 발전을 막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조금 약간 황당한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술 통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일종의 수출세, 미국 정부의 수익 사업 자체로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AI에서 사실 세 가지 측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고리즘, 세 번째가 데이터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미 두 개는 완벽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인데, 저처럼 아주 옛날부터 한 사람들은 이 컴퓨터 랭귀지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계어나 어셈블리 같은 걸 사용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에 훨씬 더 친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이썬이나 뭐 아니면 쿠다나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람한테 훨씬 더 친화적이거든요. 이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한 것보다 5배나 10배쯤 느리게 동작하거든요. 미국의 뛰어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몸값이 뭐 10억 원, 100억 원 하다 이제는 1000억 원 단위가 됐잖아요. 이런 귀하신 몸들이 당연히 프로그래밍을 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컴퓨터 자원을 100% 활용 못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딥시크 아론 모델을 발표했을 때 진짜 다 놀랬던 게 뭐냐? 기계어 단위에서 건드린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건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인해 전술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장점이 뭘까요? 컴퓨터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짠 AI보다 뭐 3배, 5배 이상의 속도로 작동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훨씬 덜 쓰거든요. 그러니 알고리즘은 이미 중국이 이겼고 앞으로도 이길 겁니다. 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숫자도 훨씬 많고 이 사람들은 그냥 기계어로 프로그래밍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요. 미국은 몸값도 비싸고 귀하신 몸들이라서 절대 못하는 걸 중국 사람들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데이터 측면은 또 어떠냐? 23년 12월부터 뉴욕타임스가 오픈 AI사, 아시죠? 챗GPT를 만든 회사, 여기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172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를 몰래 베껴다가 이거 유료 서비스를 해? 저작권법 위반이다 라고 한 거죠. 그 뒤로 뭐 10여 곳이 넘는 영미권 언론사들이 챗GPT에 소송을 거니까 최신 기사를 검색하라 그러면 이거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데이터 측면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과연 저작권을 지킬까? 없죠. 네, 없죠. 또 하나 문제는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왜 우리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챗GPT가 그런 서비스를 해줬을까요? 챗GPT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진을 올리도록 유인책을 쓴 겁니다. 미끼를 건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아이언맨 영화에서 나왔던 자비스 AI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비스가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한테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한 AI가 되려면 제 감정도 읽어야 되고 제가 피곤한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니까 얼굴 데이터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얼굴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올리게 하지 않으면 당연히 프라이버시법 위반이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지브리 작전을 쓴 거예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가 굳이 지브리 작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중국은 모든 CCTV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접근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알고리즘과 데이터에서는
무조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유일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컴퓨팅 파워죠. 그래서 H20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통제했어야 되는데 이걸 마구 풀어줬죠. The U.S. government has approved for us filing licenses to start shipping H20s. 이거는 기술 통제를 통해서 패권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걸 그냥 사업가 마인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판단을 한 거죠. 왜냐? 나머지 분야는 전부 중국이 앞서가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미국의 지렛대를 넘겨준 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도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해서 지금 당장 미국 정부의 수입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더 큰 틀, 패권 전쟁에서 AI 패권에 과연 미래를 누가 주도해 가느냐, 그 핵심을 넘겨주고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번에 한마디 더 붙였거든요. 블랙웰 칩조차도 엔비디아에서 나온 최신 칩셋인데 이거 성능을 한 30에서 50% 떨어뜨리면 이것도 수출할 수 있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최신 컴퓨팅 파워 기술도 전부 다 중국한테 수출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뒤에 올 미중 패권 전쟁의 여파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러티릭 장관이 그 H20은 4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등급이야 라고 하면서 좀 안심을 시켰던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아쉬운 선택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중국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 코딩을 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달리 굉장히 그 컴퓨터의 모든 파워를 다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H20이라 하더라도 중국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 됐을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관세 장벽을 세웠을 때 미국에선 무슨 문제가 있냐?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 둘 다 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어느 쪽이 현재로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으냐? 저는 약간 인플레이션 쪽에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3월부터 6월 사이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자랑합니다. 봐라, 내가 관세를 때리면 막 물가 오른다 그랬지? 근데 안 올랐어. 품목 관세 그렇게 많이 물렸는데 인플레 전혀 없었잖아. 7월 달에 약간 오른 게 나온 거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물가가 안 올랐는가?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데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지금 일본의 자동차 관세율은 27.5예요. 토요타 입장에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15%로 낮춰준다 그랬는데 아직도 27.5입니다. 그럼 토요타 입장에서 지금 자동차 가격을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리죠. 왜냐하면 진짜 확정적으로 관세가 얼마든지도 모를 뿐더러 뭐 환급을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 이것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건값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목관세라는 걸 물렸는데 이 품목관세가 상호관세 이 협상 과정에서 여러 나라가 지금 현재 다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원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철강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just on steel and aluminum. You see in the numbers. We had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coming over the last month. 그러면 당장 큰일 난 업체가 어디냐? 셰일 오일 업체들입니다. 왜냐하면 거긴 강철이 엄청 필요해요.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원가가 확 올라와 버리니까 셰일 오일 생산 단가가 평소보다 한 2-3% 올랐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마진율 몰리고 막 그러면서 유가에 반영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불확실한 점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10월, 11월이 되면 아마도 물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게 원가에 반영되는 거 저는 내년에 1분기 정도로 좀 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어날 현상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승자와 패자라는 프레임으로 본다면 미국은 이번 판에서 완벽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죠. 무역이라는 거 왜 하기 시작했는가 그 문제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 만약에 수출하는 나라는 무조건 무역에서 이득을 보는 나라고 수입하는 나라는 무조건 패자다. 그러면 무역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무역이라는 건
수출하는 나라도 이익을 보고 수입하는 나라도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업 국가가 농업 제품을 수입하면서 자국에서 생산한 것보다 반가격에 소비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 모든 나라가 해피한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규모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전체 경제의 70%가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소비를 제약하고 소비를 덜하게 만드는 정책은 절대로 미국의 성장률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의 후생 복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수출은 절대선, 그 다음에 수입은 절대악이라는 잘못된 논리로 일종의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혹세무민을 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세는 결국 미국한테도 큰 타격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It's going to hurt, and especially the middle class. It always hurts the middle class. We pay for everything.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뭘 만들고 싶어 하느냐? 미국을 다시 제조업 중심지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일단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가장 좋은 건 자유무역인데 관세가 어떤 때만 사실 좋은 거냐? 딱 하나입니다. 무역을 하면 특화를 해요. 한 나라가 공업국가고 한 나라가 농업국가면 공업은 공업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농업은 농업을 더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농업은 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가난해져요. 공업국가는 점점 부자가 됩니다. 왜? 제조업에선 혁신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영국하고 미국이 서로 교육을 하던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이 농업국가였을 때 보호무역 정책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한 겁니다. 영국산 공산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을 제조업 중심지로 키우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건 1차 산업을 하다가 2차 산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은 몇 차 산업 국가죠? 4차 산업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제조업 중심지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과거의 산업으로 회귀하기 위해서 관세를 도입한 적도 없었고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4차 산업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1인당 GDP가 88,000달러인 거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제조업 원가 경쟁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괜히 미국 사람만 이제 훨씬 더 비싸게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로의 회귀를 하는 순간 제조업 경쟁력도 못 살리고 소비자들도 더 가난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로의 회귀 이 자체가 저는 100% 실패할 거라고 보고 미국에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인들이요. 이 관세는 외국 기업이 내는 겁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전혀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세금을 내게 만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BBB 법안을 먼저 통과시켰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Big Beautiful Bill.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서 1년에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한 69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하고 똑같은 걸 감세를 해준 거예요. 해마다. 어마어마한 감세를 해주면서 이걸 세금을 남의 나라한테 걷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관세를 납부하는 건 미국의 수입업자거든요. 1차적으로 관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일단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한국 기업한테 얼마나 떠넘길지 이거는 서로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통 마진율이 뭐 중견기업들은 한 6%밖에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관세가 15% 됐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그냥 뭐 폐업할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출 가격에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15% 관세를 물렸다. 그러면 그 제품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2% 3%. 미국의 수입업자가 2% 3%.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가격은 10% 이상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서민들은 어떻게 소비하죠? 공산품, 제조업 제품 이 소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상위 1%하고 뭐 하위 20%하고 비교해 보면 이 비율이 진짜 10배 차이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위 1%는 제조업 제품 얼마나 사겠습니까? 피부 마사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 비싼 걸 먹는다든가 고급 호텔에 간다든가
이런 데 더 소비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제조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인들 중에서 누가 가난해진 거죠? 서민들이 가난해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세는 대부분 다 혜택을 고소득층이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건 미국 서민들이고 감세, BBB 법안의 혜택을 받은 건 미국의 부유층이기 때문에 미국의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과연 트럼프가 이런 갈등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가 승자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